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문화도시 들어보셨나요?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일인데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조성과 실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익산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오택림 부시장 그리고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이자 원광대 디지털 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간략히 소개는 했지만요. 부시장님, 이 법정 문화도시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건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법정 문화도시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그 지속 발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그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제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이고 방식은 중앙 공모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중앙 공모 방식하고 틀린 것은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중앙이나 관에서 요건을 다 정해놓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자율성 현재가 거의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방향,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자율성 100% 보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2004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첫째 연도에는 예비도시 선정, 그다음에 본도시 선정이 어떤 이 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익산시는 지난 2019년에 한 번 고배를 마신 이후에 재도전을 했고 2020년 법정 문화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먼저 거뒀습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지난해 말이죠. 제3차 문화도시 6곳 가운데 한 곳으로 포함되면서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이 됐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까지 어떤 부분이 중시되는지 또 익산은 그에 발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대체로 예비도시부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에 대한 이제 탐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첫 번째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발걸음을 하고 발언을 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그걸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얼마나 잘 짜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문화도시 하겠다는 도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도시 18개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서 익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익산만의 고유한 특성이 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남원이 예비도시로 선정됐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완주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네네. 익산도 고배를 마신 다음에 한번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정이 된 건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예비주자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보장받는 건 아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도시가 그 문화적으로 자기 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예비도시를 하겠다고 나서는 도시도 40개가 넘습니다. 저희 때도 이제 거의 44개 도시들이 경합을 해가지고 예비도시를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뽑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비도시가 되면 1년 동안 예비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비문화도시들 또 이제 한 해에 10개 정도 뽑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는 16개 도시가 예비도시가 되어서 법정문화도시 6개에 뽑히기 위한 경쟁을 했던 거죠. 네.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익산 시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졌던 만큼 이미 좀 익산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주민 참여는 대부분의 이제 관 주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관람하는 형태, 그다음에 뭔가 쌍방향이 안 되는 어떤 소극적인 형태가 주를 이뤘다고 치면 이번에 문화도시 이제 대표 사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화마을 29라든가 335를 해보면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들에 상당히 참여를 원하고 그다음에 주체성도 가지고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니 이런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번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스스로 시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한 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익산에 살고 있지만 익산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소에 내가 어떤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 일조를 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뭐 이런 반응들. 또 그 과정에서 보면 행정도 말만 시민 참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시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쌍방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의식 변화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자치를 해본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주체성이나 자율성이 아무래도 확실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저도 뭐 굉장히 말씀 잘해주셔서 이렇게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문화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문화도시를 처음에 설계했던 분들이 가지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가졌던 생각은 문화예술의 향유권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화도시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향유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문화도시를 통해서 문화를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킨다, 혁신한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역할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문화예술가야, 또 시민예술가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우리 도시를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눈에 띄게 엄청난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어떤 공간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거기다가 꽃밭을 만든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예술 활동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일들을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의지를 심어준 게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도 주체성, 자율성과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와 계속적으로 좀 비슷한 맥락에서 능동성이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민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준비 과정이 좀 길었던 만큼 어려웠던 순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아니 3년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해에는 문화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저희부터 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도 또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도시가 문화예술 뭐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걸 벗어나는 데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익산의 역사 문화도시였거든요, 저희가. 그럼 익산의 역사가 사실은 고대 익산이 있고 근대 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이제 대단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참여하세요 얘기하는데 막상 오시는 시민들은 그래 내가 왔는데 그럼 나 뭐 해야 돼? 했을 때 그것에 답을 정확히 드리는 부분들. 또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보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뒤에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보석을 이 한해 특성으로 잡았는데 보석이 과연 문화야 산업이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컸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익산이 왜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이토록 공을 들인 건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는 영상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에도 담겨 있지만요. 작년이죠. 2021년에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익산을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약 78%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을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익산을 대를 이어 살고 싶은 도시인지 이걸 물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라 보기 어려웠거든요. 해석해보자면 현재 익산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앞으로의 믿음과 기대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된다, 이런 건데 무엇이 문제고 또 지금 익산이 어떤 상황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도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상당히 이제 놀랐고, 근데 아마 그 근저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찬란하다는 부분을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익산역을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또 오시기도 하시지만 또 바로 또 나가기도 하시는 그런 좀 네. 유동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항상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향이지만 살고 싶거나 대를 이어 살기는 조금 약간 의문이 남아있다, 막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익산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게 말하자면 교통의 요지인 그렇습니다. 건데, 하지만 머물지는 않게 되는 그런 도시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다, 예, 이렇게 들리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화도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뭐냐, 우리가 왜 도시에서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도 물론 우리 도시가 잘 살면 좋겠지만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뿌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도시에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예. 그리고 이 도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익산 사람이야, 나 익산 살아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게 나오면, 그리고 아우 너 익산 살아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 목표겠다. 그러면 이제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지켜가야 되는데, 뭐 그게 좀 익산이라는 도시가 워낙 두 개의 도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95년에 익산과 이리가 도농 통합 도시로 되면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도시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이 도시의 정체성을 자기화시키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경기전이나 향교와 한옥마을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 내가 전주시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역사가 나의 도시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익산의 경우는 미륵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인데 좀 멀리 있습니다, 도시 바깥에. 예. 그러니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볼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이 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신도시는 사실은 이제 대를 이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왔다 오는 여행자 도시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보자. 그게 어떤 문화도시가 지향해야 될 궁극의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이게 도시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좀 규모도 커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직까지 단절적인 모습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뭐 이제 보시는 건가요? 행정적으로는 통합되고 다 뭐 그런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예. 이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이 두 개의 어떤 성격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좀 부족했다. 그리고 그게 도시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 번의 실패 뒤에 이은 도전이었던 만큼 부담도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래도 16개 경쟁 도시 중에서 그것도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소식 들었을 때 소감 어떠셨나요? 예, 아까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향 설정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향유의 대상이자 이제 즐거움을 주는 어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지가 않고 너무 진지해진다는 그런 네. 문제. 이것은 이게
재미있는 것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것이 그 조금 문화도시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러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제 우리 비전이나 이런 그 사업 내용을 가다듬고 이제 해 나가면서 시민들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예. 또 약간의 의구심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1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했던 작업이 아, 이게 정석 플레이였구나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예. 문화도시가 되는 거구나. 정말 반신반의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그 치열했던 고민의 과정이 결국은 자산이었고 앞으로 문화도시 나갈 때 자신감의 근거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익스단이 이제 자꾸 떠나는 도시 약간 여행자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문화도시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참여를 해주시고 문화를 향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된다면 정말 우리 그 익스단이 이제 발전해 나갈 때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으나 결국 선정이 됐을 때는 옳았구나, 인정받았구나와 함께 더불어 자신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16개의 도시가 저희만 노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도시 16개 도시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이렇게 문화판에 하는 이야기들처럼 선수들이 다 네. 나오고 시민들 모두가 원하고 또 지역의 정치권, 뭐 지자체, 단체장들 뭐 거의 결사적으로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이제 익산이 그렇다고 보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월등한 우위가 있거나 뭐 이런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이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갖고 참여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보다 시민들이 훨씬 더 발했어요. 예, 시민들이 어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원하고 뭐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 사실 되게 겁났죠. 야, 떨어지면 큰일 났구나. 나도 익산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좀 있었던 것이 그것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어떤 선정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제가 앞서 서두에도 밝혔지만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어떤 지원이나 혜택들 주어지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산 200억에 대한 지원 외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큰 게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지원이라기보다는 문화도시로서 이제 다른 도시들에 갖지 못했던 어떤 무형의 어떤 평가, 그리고 이제 도시를 바꿔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굉장히 많은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컨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청년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좀 이 어떤 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 추가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그런 이제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들을 좀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화도시로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익산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 사람이 보석이 되는 문화도시 익산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을과 도시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겠다. 이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부시장님, 큰 틀에서 4개의 방향성 있다고 하던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4개 방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열한 이제 고민과 토론의 산물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센터장님, 이제 문화 기획자들, 문화예술 단체들, 그다음에 그 우리 추진위원회, 뭐 시의 모든 각계같이 망라돼서 이제 그런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이 나갈 때 이제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로 봤습니다. 왜 익산이 문화도시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화도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편 보면 이제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라는 것이 하나 그 과제고, 또 하나는 문화 향유지수를 높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개 다 도시가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특히 우리가 처한 여건,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뭔가 문화적인 브랜드가 빈약하다는 어떤 대외적인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나 저희 행정이나 우리 센터님 다 모두들 더 간절하게 여기를 봤던 것이고, 그래서 또 한편 봤을 때 4대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때 이제 또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게 익산이 문화도시가 된다면 익산 사람들이 어떤 문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의 근거를 뭘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대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유라시아 철도 도시, 그다음에 식품 도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도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걸 대표 브랜드로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또 한편 여기는 이제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문화 향유 지수를 높이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문제. 마지막에 이거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생태계 구축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조직화를 해야 이것이 그걸 담보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리했던 것이 4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4대 방향은 이제 저희 봤을 때 이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의 도시와 역사를 재인식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주체가 되면서 거기는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석도시라는 문화 브랜드를 활용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것이 4대 방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4대 방향을 뿌리 삼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의 도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요. 백제와 일일을 거쳐서 익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적 시공간을 어떻게 현재와 미래로 엮어낼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이제 첫 번째 익산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자, 익산은 백제 도시야, 근대 도시야 이러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근대 일인데 나의 정체성은 백제에 있단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에 주어진 질문이, 우리가 역사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역사는 도대체 익산 백제야 아니면 근대야, 이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걸 버리겠습니까? 어느 걸 택하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익산의 역사가 그렇게 백제 또는 근대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줄로 본다면 시줄은 도시 전체의 역사가 될 거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날줄이 있는데 그건 마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은 이게 백제가 됐든 근대가 됐든 똑같이 그 속에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백제 역사가 중요하고 어떤 마을은 근대가 중요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굳이 익산이라는 도시는 뭐 근대의 도시야 또는 백제의 도시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보자,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익산은 이거야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마을, 이렇게 보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 마을이 중심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공동체 가치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논리적인 구성을 가졌던 거였죠. 어떤 맥락 속에서의 그런 삶을 좀 계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좀 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좀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관련 사업 소개와 함께 그 안에서 시민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잠깐 슬라이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의 대표 프로그램은 이제 문화마을하고 33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마을 29는 이제 저희가 읍면동이 29개고, 공간적으로는 시 전역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고, 이 시민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연립주택 앞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 이제 골목 축제를 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 학교 앞에 여기 그 빈 이 벽화 자체가 너무 침침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나와서 아주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분들은 이제 되게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그 혼자는 산다 그렇지만 같이 요리에는 뭉쳐 산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문화마등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청소년 길바닥 카페에 와서 이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버려진 공간에 어떤 그 청소년들이 문화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사업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의 자원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3, 4, 5 프로젝트는 이제 그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실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가 많아서 이제 주부들이 이제 그 깨끗한 소식을 저는 금요일에 가지고 매주 그 하루 모여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 민간 사서들이 이제 도서관에서만 이제 북 카페를 열지 않고 밖에 공원에서 이제 북 캠핑을 아이들과 한다든지 우리 이제 서동 설화가 중요한데 이제 마당극 같은 것이 없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마당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이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 연구기는 이제 한 분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요가 문화라든지 버스킹 그다음에 자전거 지도 만드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공간적으로 우리 그 29개 그 읍면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여한 대상도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 모든 세대를 아우르게 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원도인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런 설계를 하셨지만 우리 문화도시가 시 전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요. 이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건데 저 335와 문화광을 지키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335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만경강을 생태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건 도시 전체의 과제를 가지고 335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문화마을 지구는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학기 읍면동에서 예컨대 뭐 송악동의 주민들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 뭐 해보겠어. 이러면 이제 그런 게 문화마을 지구 사업이 되는 거고 사업의 방식이나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주체가 좀 다르고 이게 전체 범위가 좀 다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자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 때로는 도시가꾸기에 직접 나서면서 좀 가치를 높이는 공론장, 소모임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모이는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살펴봤었는데 교수님께 잠깐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목표를 마지막으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살고 싶은 도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도시를 좀 더 도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게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를 이제 저희는 원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가 참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 그 다음에 하나는 시민과 예술입니다. 이 문화예술이 그냥 도시 속에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술가들이 시민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이 또 도시를 사랑하는 이런 도시의 모습들이 이 살고 싶은 도시 목표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런 사업 하나하나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모여지면서 좀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요. 이 시민주체 플랫폼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하고 예술은 사실은 이제 그 시장균에 맡겨둬서는 적절한 공급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다는 문제인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지금 20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문화 향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제 문화도시 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제 재원을 더 넣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뭐 하고 딱 끝나고 이런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화를 해줄 수 있는 문제냐 조례를 만든다든지 네. 어떤 우리 도시문화 문화도시 지원 센터 같은 데서 이제 이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민간 유타를 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제안하신 사업들은 하다 보면 반드시 행정의 힘을 필요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저희가 승인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 사업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책화시키는, 연계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거,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시민하고 행정이 같이 문화를 공동 생산하고 그만큼 우리가 도시가 문화로 이제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시민과 더불어서 행정이 좀 주체로서 혹은 또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또 든든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요, 바로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산하면 순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지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영상에서도 봤지만 보석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이 보석은 익산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부시장님?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75년에 이제 기현수 단지가 지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보석산업을 우리 이제 전략산업을 이제 키워왔고, 그리고 생활 곳곳에 이제 보석 산업들이 이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런 보석 자체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예. 또 한편 보면 우리가 문화도시를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민들도 결론적으로 보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원석 상태에 있던 어떤 우리 시민들이 문화 자체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석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시민들도 우리 역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이제 저희는 보석산업 브랜딩을 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봤을 때는 이런 나는 익산의 보석이다라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장인 양성하는 거, 레지던시 사업, 그다음에 보석 문화거리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8, 90년대 보석 산업에서 21세기형 시민 공예까지 문화적 맥락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옛것을 지키면서 새것을 좀 찾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실행해 나가나요? 예,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익산의 보석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포용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익산이 굉장히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익산이 과거로부터 종교적인 다양성도 되게 강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익산 이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외부지 사람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다양성의 도시인데, 그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작동할 때가 있지만 도시가 성장해 가면서는 점점 이제 일종의 이제 좀 갈등 구조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약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포용의 가치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보석이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좀 진부한 이야기고 좀 개몽적인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업이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탄생석 프로젝트입니다. 예. 탄생석이 월별 보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익산의 아기들이 1년에 약 1,20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는 4,800명 태어났거든요. 근데 2010년에는 2,400명으로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명밖에 안 태어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석으로 여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그 월별 보석을 소재로 한 일종의 보석 상징을 줘서 네가 바로 익산의 보석이다. 예. 이런 이제 가치를 심어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석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포용의 가치를 하나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생되는 게 아까 부장님 소개해 주셨던 일이랑 익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건 어디냐면 익산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보석들을 찾아서, 또는 내가 보석인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스스로 시민들이 그걸 본인이 찍어서 올려주면 그걸 저희가 유튜브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고, 이런 식의 시민 방송국 프로그램들이 일이랑 익산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포용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혁신의 가치입니다. 혁신은 뭐냐면 보석 산업이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달리다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산업적으로는 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물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필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석을 치장하면서 이게 사치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위로받고 뭐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돋보이고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보석을 이렇게 이 지금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걸 산업화하고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이 익산의 보석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걸 공예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실제로 익산에 산업적 도움이 되게끔 해보자. 그래서 문화가 그냥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의 경제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는 이제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어떤 사업들이 이제 혁신의 가치를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석 장인들을 아르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이면서도 이제 장인이면서 예술가인 거죠. 그래서 아르티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 익산에 약 1년에 연간 약 200명 정도의 보석 이 청년 전문가들이 배출이 됩니다. 네. 대학에 보석 관련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이제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서울로 가고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점점점 지역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분들을 그냥 보석 만드는 어떤 산업적인 뭐 이렇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이렇게 아니고 이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 제품들을 작품으로 발전시키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또 같이 연관되는 사업들이 종사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짜자. 그럼 청년 아르티장을 양성하는 사업들. 네, 그러니까 작품이 되면은 사실 그 자체로도 또 문화가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효과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영등동에 아까 소개 영상에서 봤던 귀금속 산업단지가 영등동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게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시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이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넓고 지금 아주 이렇게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 거리에 다양한 이 예술가, 보석 샵들도 넣고, 커피숍도 넣고, 또 문화예술 공간도 넣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인들이 이 가게를 열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뭔가를 만드는 체험 공간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전국에 드문 아주 이렇게 좀 다 색다른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익산하면 보석을 굉장히 당연하게 연결지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산업 구조로까지 이제 발전시킨다는 부분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얘기하시던 것 중에 그 일이랑 익산 유튜브 채널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익산 시민들이 직접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업로드를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지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요. 네, 그 작년에 2021년 예비 사업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시민들이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기회가 없어. 또는 내 이웃에 너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알리고 싶어. 이랬을 때 그걸 본인들이 찍어서 그걸 우리 이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보내주시면 그 센터에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그걸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익산의 보석이다.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웅포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웅포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익산 시민들도 많이 못 가봤고 전라북 도민들은 더더구나 모르고 뭐 국민적으로는 잘 모르죠. 근데 웅포 너무 아름답습니다. 웅포의 석양도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이제 그 웅포를 가서 웅포의 아름다운 장면들과 마을을 찍고 거기서 움직이는 공동체들을 영상으로 담고 취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보석 같은 우리 동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익산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집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너무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추천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분이 추천하면 그 다음 분을 추천하고 그 다음 추천하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익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게 일이랑 익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약 45개 정도의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서 콘텐츠가 올라가서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유튜브가 워낙에 이제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많이는 못 보셨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 특별한 사람, 또 역사,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 이 부시장님께서도 이리랑 익산 콘텐츠 자주 즐겨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자랑을 해주시죠. 구독자 수를 좀 늘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예. 회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에도 이제 우리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민이 보석이 된다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개개인의 그 인생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석이 될 만큼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 공개를 하면 다른 그걸 보는 사람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익산 시민이 가지는 정체성을 그렇게 또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아나운서님도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 한번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산 분이시고요. 익산에 숨어있는 보석으로. 예, 오늘을 통해서 또 저의 정체성도 또 드러나게 됩니다만,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숨겨 놓지는 않았겠지만 이 숨어 있는 어떤 익산의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찾는 작업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이 문화 생태계 구축인데요. 단순히 지원과 혜택을 받는 5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익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 중점적으로 추진되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문화 생태계를 이렇게 이뤘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이 혹시라도 이제 어렵게 보일까봐 굳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진보 정치인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문화 생태계가 갖춰진다고 치면 그것이 최종 아마 궁극적인 우리가 꿈꾸는 문화 세상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향유하면서 어떤 문화 자치 문제로 공동체 문제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 자치하고 문화 향유가 양립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굳이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지방에 살아도 익산에 살아도 문화적인 향유를 충분히 느끼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떠나갔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정주 여건이 더 좋아지고 익산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꿈을 우리 행정에서 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시민 주도를 하는 부분들을 더 잘 밀어주는 것이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이제 정말로 사실은 이제 시험대에 들어갔다. 이제 법정 문화도시 되기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보여져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익산의 시민들이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호기심을 갖고요. 그 호기심들이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좀 소외되지 않게 참여하는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아마 이제 문화도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성공하면 5년 동안 이제 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5년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이 사업은 끝이야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좀 더 해야 돼. 이럴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요새 안 그래도 펀딩이 트렌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5년 이후에도 쭉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들의 욕망을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서 저희가 머지않은 미래 익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은 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만큼 이 앞으로의 익산의 모습
수도 없이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앞선 계획들 잘 실현된다면 향후 익산 어떤 도시로 성장하게 될지 청사진을 좀 더 그려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갖고 있던 것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것이 컸다고 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익산을 생각할 때 이제 그 뭔가 풍부하고 뭔가 여유 있고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문화 자치하고 문화 향유 지수를 높이는 것을 이제 작년 1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해서 또 그렇게 굴려봤더니 또 그게 또 그 정부에서 이제 1위로 우리를 문화도시의 역량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펼쳐 나간다고 치면 정말로 어느 생각 딱 보면 익산 같은 지역 단위에서 봤을 때 익산 같은 문화도시는 없을 거라는 그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행정, 그다음에 우리 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직접 그리셨던 어떤 익산의 모습들, 상상해 보셨던 모습들 있으실 텐데, 예,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한 도시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조업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많고 산업이 많고 기업이 많은 도시가 잘 사는 도시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청년들은 그런 도시를 선호하죠. 그럼 이제 그런 경제적인 성장의 바탕에서 문화가 성장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익산의 경우에 좀 불행하게도 90년대 이후부터 기업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기업들도 막 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역사회가 좀 이렇게 우울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문화도시가 물론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바꿔나가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어떤 공동체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도시 거기까지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역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문화도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문화도시가 도시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이 어떤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상징적이고 뭔가 모범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런 큰 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 도시의 사회적 경제 자립, 자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꿈을 틔워주는 역할이 바로 문화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이 익산 문화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화도시 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행정에서 우리 부장님 계시지만 행정이 뭘 막 간섭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문화도시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자율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지원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문화도시 선정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뭐 이렇게 이 행정이 막 모든 걸 관할하고 이게 관리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시민들이 느끼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주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주체의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자세, 또 행정이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이제 참여라는 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말은 되게 쉬운데 참여가 쉽지 않은데 시민들이 용기를 내서 내가 일단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발언하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의 어떤 이 관대함과 그리고 시민들의 용기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시민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어떤 행정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부시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제 아마 이 성공하기 전에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은 이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이런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문화와 예술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긴 이 장이 마련됐을 때 이제 움직인 주체는 역시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더 해주셔야 되고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느끼는 문제가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문화도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도시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의견이 되고 정책화가 됐던 우리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잘 살려나가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아까 우리 문화도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도시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는 진짜 전국 제1의 문화도시 어디냐? 익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도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피워낸 문화가 다시 그 안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선순환. 이게 바로 익산 문화도시가 그려나가야 할 풍경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도시의 풍경과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풍경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